네,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시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한국환경공단의 유병택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그리고 이런 그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인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사이 전 세계 곳곳이 기록적 홍수와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세계 이상기후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2달 동안 내려야 할 비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렇게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독일에서만 사망자가 150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독일과 인접한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홍수 피해를 입은 서유럽 국가들의 전체 사망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또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은 최고 49.6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 폭염으로 700명 이상이 숨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지역의 기온은 54.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살인적 폭염 속에 미국 서부 지역에선 최소 70곳에서 산불이 번져 서울의 7배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쏟아진 시간당 200mm 이상의 폭우로 72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달 초 일본 시즈오카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예년보다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강력한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극한 기상현상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영국 가디언에 기후변화로 인해 모든 기상학적 극단 현상들이 더 극단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다음 인류의 대재앙은 폭염일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세계 곳곳의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태풍이나 폭우, 가뭄, 폭염들은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기온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아까 폭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산사태, 그리고 산불, 이런 극단적인 기상 이변들을 다 이제 지금은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지구의 온도를 오르게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 방출이 방해가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기상 이상 변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선 1도가 오를 때는 가뭄 지속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물 부족으로 5천만 명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망자는 30만 명, 그리고 약 10%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에 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도가 오를 경우에는 어떨까요? 2도가 오를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사실 6천만 명, 그리고 북극 생물의 약 40%, 최대 40%가 멸종 위기에 가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물이 최대 30%까지 감소가 하며, 그리고 해수면이 7m 상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도가 오를 경우에는 열대우림, 아마존이죠,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생물의 최대 50%까지 멸종 위기에 닥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300만 명, 그리고 해안 침수 피해로서 연 1억 7천만 명이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도씨 오를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물이 약 최대 50%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빙상의 붕괴 위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5도가 오를 경우에는 이제 뭐 런던, 뉴욕 이런 데는 침수가 일어나고요.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되고 이런 그 생물이 이제 부족해지고 먹을 게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도까지 오를 경우에는 뭐 이제 더 다른 이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기온이 오를 경우에 정말 그 최악의 결과를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결과를 도달하지 않으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는 1.5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보면 전 지구의 이제 인위적인 CO2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도 이상의 지구온난화는 인구의 불균형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 그리고 취약계층, 토착민, 농업 또는 어업의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대처하면서 그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죠. 옛날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에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가지고 나왔고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이런 작가에 의해서 그린 뉴딜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그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그린 코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IPCC,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여기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고탄소일 경우에 2100년에는 최대 7.3%의 기온이 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탄소를 사용할 경우에도 2100년에 약 2.7도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그 탈탄소 경제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요. RE100이라든지 ESG 경영 강화, 탄소 국경 조정세 이런 도입 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탈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추진 전략이 필요한데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 원자력, 그리고 철강, 그리고 CCUS라는 이런 추진 전략들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U 그 그린딜을 보면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선언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후법도 채택을 하고 전기차도 1,300만 대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최소 뭐 1조 유로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7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그린딜을 성사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도 지금 대통령이지만 공약 당시 때부터 탄소 배출을 순제로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뭐 이제 24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고유율, 공공주택을 만들고 그래서 뭐 청정, 경견철, 버스 시스템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탄소 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이나 생산 공정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신사업이 창출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 확보, 다시 이게 사회복지 재원으로 돌아가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금 이 표에 보이시는 것 같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에너지를 전환시킨다든지 CO2 배출 저감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토양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CO2 제거를 할 수 있는 CCUS 기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소 제로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전략을 보면은 이거는 최근에 22년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136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그리고 기온 상승을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탄소 중립 실현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선은 뭐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나 제조업 기반 경제에 대해서 불리한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늦더라도 탄소 중립이 지금 필요한 시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구조를 변경시킨다.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시키고 전원 믹스를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이렇게 대전환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에너지 부분의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고 핵심 기술로 핵심 열쇠죠. 핵심 열쇠로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중립 선언은 이제 121개국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196개 중에서 이제 136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EU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소 국경세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황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나 기업의 관세는 이제 부과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배출 규제는 어쨌거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조 바이든도 얘기했지만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차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세금을 붙인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지금 세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R&D 투자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기후대응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탄소 중립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뭐 이런 것들에 이제 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기업들, 이런 그 민간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리백을 참여를 한다든지 ESG 투자를 확대해서 탄소 중립 투자 확대를 시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리백 같은 경우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런 자발적인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 선언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탄소 산업 구조는 저탄소로 이렇게 바꾸고 또 그 탄소 감축 시기가 촉박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보면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이 그 수준을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격차가 1년 정도 나요. 그래서 지금 약 90%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격차가 7년, 그래서 약 65%.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뭐 풍력은 저희가 5년, 그래서 기술 수준이 약 75%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만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이런 그 목표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NDC 및 탄소 중립 실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는 민간 임무 기획, 그리고 신속한 하고 유연한 투자, 그리고 기술 혁신 기반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주도의 임무 중심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을 보면은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기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산업적인 부분, 건물 환경적인 부분, 수송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산업 부분들은 CCUS라 그래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탄소를 지중해에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건축이나 건물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이런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그리고 폐기물 저감 소재들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송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선박들을 이제 효율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 중립 이런 100대 과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우리나라가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철강,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고 시멘트, 산업, 기타 등등 환경, CCUS 이런 모든 것들이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넷제로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지금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NDC라든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런 실증화를 시키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런 탄소가 나오는 설비들을 폐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R&D 기획이나 투자를 하겠고, 민간과 협업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이런 화학물질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화학물질이 없이는 세상이 살아갈 수 없고 산업이 발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먹는 물에 관한 법이 있고요. 대기 환경에 관한 법이 있고, 토양 환경,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법, 수도, 하천, 하수도, 자원순환, 환경 영향평가, 환경 정책, 악취,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그리고 환경오염 시설, 그리고 살생물질, 기타 등등 어쨌거나 우리 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런 법들이 환경부 관련 법들이고요. 화학물질 관련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법 3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화학물질 관리법, 화평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분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데이터 노마켓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EU에서는 EU 리치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2007년에 도입을 했는데, 자국 및 건강 및 환경의 보호, 그리고 EU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물적, 인적 기반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노 데이터, 데이터가 없이는 노 마켓, 마켓에 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유해성이 있는지 다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수입이나 수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각국의 EU 리치 관련해서 유사법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가 EU 리치, 그리고 일본에는 화신법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 환경관리제도라는 게 있고, 대만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신규 화학물질이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느 기준에 톤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뭐 수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유해성 심사 항목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실험이 필요한 거죠. 뭐 흡입 독성을 한다든지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한다든지 뭐 레드 이런 쥐를 가지고 실험한다든지 그래서 각각의 화학 물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물질이 인간에게 노출되었을 때 이런 유해성 자료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뭐 이 물질을 허가를 해줄 것인지 제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이 리치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관련 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유해성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물질을 그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피해 발생에 대해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그 91년부터 이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다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이런 화관법과 화평법으로 이렇게 2015년 1월 1일에 이렇게 그 분리 시행됐습니다. 이 화평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습기 사고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가습기 사고에 대해 그 사용된 물질이 그 활용이 어떤 것으로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리고 화관법 같은 경우는 구미불산 사고 이런 그 화학사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물질의 용도나 아니면 그 유해성이나 위해성 부분은 이제 화평법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나 또 이제 이런 것 부분들은 이제 이제 화관법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평법이나 화관법에 대해서 총합적인 체계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수입 제조 판매되는 그렇게 물질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 화학 물질과 신규 화학 물질 구분이 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뭐 급성 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만성 독성이라든지 이런 그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를 유해성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유해성이 생기는지 그런 유해성이 평가가 되고 유독물질이냐 허가물질이냐 제한금지물질로 이 물질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이제 산업계에서는 제조 사용 시설이나 보관 판매하는 분들은 이러한 물질들이 안전하게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화관법에 적용을 받고 화관법에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게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해성 시험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법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또는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이런 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화학물질의 뭐 물리적, 화학적 특성, 화학물질의 유해성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평법에서는 요구하는 시험 항목이 최대 47개 항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유해성으로 나뉘고 인체 유해성은 뭐 흡입 독성, 급성, 경피 독성, 뭐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뭐 복귀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그리고 반복 투여 독성, 생식 발달 독성,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발암성 독성까지 이렇게 총 15개 항목을 실험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환경 유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물고기, 어류에 대한 실험, 무척추 동물에 대한 뭐 물벼룩에 대한 시험, 그리고 수생식물의 성장에 저해되는지 아니면 이런 물고기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만성 독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제 육생식물에 대해서 급성 독성 그리고 만성 독성 그리고 저서생물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활성 슬러지 호흡 저해 시험이라든지 또 분해가 얼마나 되는지 분해성에 대해 볼 수 있는 생분해성 실험, 뭐 분해산물의 확인, pH 가수 분해, 농축이 얼마나 되는지 생물 농축성 이렇게 총 19개 실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그 유해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유해성 심사와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뭐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이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그 화관법도 이런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이런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자는 게 목적이 있고요.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유독물질 같은 경우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고 있고요. 허가물질은 유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유해성이 크다라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이고, 금지물질은 유해성이 크다라고 인정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병법에서 이러한 그 갖가지 실험들, 유해성 심사를 통해서 이런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이라고 하면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 독성, 폭발성 이런 게 강해서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이런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이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법 속엔 들어가 있고요. 이런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연구실이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그 화학사고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취급시설의 배치, 그리고 설치, 관리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은 지금 뭐 한국환경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검사 대상 기관들은 앞에 말씀드린 3가지 기관이고요. 근거 법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인데요. 뭐 이런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을 하거나 화학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응급조치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 사고에 대한 화학물질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뭐 이제 황산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제 여러 가지 암모니아도 들어가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재발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사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런 보호복들이에요. 이거는 LGD 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영상이고요. 뭐 흰색 옷 입으신 분들도 보이시고, 여기 뭐 빨간색 옷 입으신 분들도 보이시죠? 그 화학물질의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입는 보호복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그 뭐 회색 옷 입으신 분들도 보이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화학사고가 아까 연도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화학물질이 이런 그 사고가 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들, 제조업체라든지 사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뭐 원안에 보이는 뭐 레버 형태, 그러니까 뭐 가스 우리 그 사용할 때 위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러면 뭐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올리면은 이렇게 누출되고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고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뭐 개인보호구 미착용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뭐 매년 일어나는 사고들 물질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그리고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환경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GHS나 국제연합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급성, 독성, 아까 뭐 피부 부식성, 자극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 한계 농도에 따라서 그런 그 일반적인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물질은 이렇게 총 폭발성 물질 같은 경우는 7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화학물질에 붙어 있는 이런 그림 문자라든지 이런 그 뭐 신호어 아니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심하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조심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탄의 폭발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폭발성 물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 1, 2, 3, 4, 5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물질이 폭발하는 형태의 그 분류 표시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건 폭발성이구나. 그리고 구분이 1이면 높은 거예요. 5로 갈수록 약한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 물자와 숫자를 보고 화학물질 분류 표시를 하시면 되고, 부식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뭐 타는 형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금속 부식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식성 자체는, 금속 부식성은 금속이 부식될 정도면은 뭐 손에도 부식되다 보니까 구분은 보통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그림 모양은 인화성 가스예요. 그래서 뭐 자연 발화성 가스라든지 이런 그 구분에 따라서 구분 1, 2, 물질의 형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위의 불꽃, 앞에 거랑 조금 틀리죠. 요 안쪽에 불꽃 흰색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산화성 가스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산화성 가스, 액체, 고체 가스에 대해서는 이런 그 원위의 불꽃으로 나타나고요. 가스 실린더, 이것은 고압 가스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골 모양은 급성 독성이에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워낙 자세히 잘 알겠지만, 이 그림이 만약에 그 화학물질에 붙어 있다 그러면 급성 독성, 단기간에 한 번에 뭐 흡입이나 아니면 한 번에 노출로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구분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감탄 느낌표 같은 경우는 급성 독성 구분 4. 그러니까 그 해골보다는 약한 부분이죠.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감탄 부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은 NCIS 이런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여기 뭐 카스버드라든지 물질명을 기입하시면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이런 화학물질을 수송하는 차량도 옆쪽에 그림 문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이런 그림 문자가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개인 몸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흡보호구라든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이라든지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장치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벤젠을 보면은 벤젠 같은 경우는 보호복은 뭐 3 또는 4형식,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호복은 색깔마다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3 또는 4형식의 이런 보호복을 입어야 되고 안전장갑 당연히 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방독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번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보호복이나 안전장갑은 똑같은데 여기는 송기 마스크, 그러니까 공기가 주입될 수 있는 이런 호수가 달린 공기 호흡을 할 수 있는 송기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고 대비 물질들은 물질의 그 성상에 따라서 보호구를 어떤 것을 착용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거는 A형이에요.
뭐 송기형 마스크도 해야 되고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체형이나 뭐 일반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B형, 이제 녹색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3형이나 4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노란색이 일반적인 그 보호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그 흰색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을 보호할 수는 없고 분진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호구 착용 2018년도 사고를 보면은 물질 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 사고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방독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송기 마스크라든지 사용되는 보호구는 다 틀렸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우리가 보호구를 착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형식 같은 경우는 공기호흡기가 무조건 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스를 차단해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형식 같은 경우는 액체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장갑, 부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액체를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나머지 4형식, 3형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보고요. 뭐 5형식이나 이제 6형식 같은 경우는 뭐 미스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호복이 필요하고 안면 마스크, 보호구, 뭐 그리고 안전모, 그리고 안전장갑, 안전신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뭐 전면형이 있을 수 있고 반면형이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이 눈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전면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면형입니다. 이런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화관법은 제조 사용 시설이냐, 실내 보관 시설이냐, 실외 보관 시설이냐, 뭐 차량 운반 시설이냐 이렇게 구분을 되어서 화학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시설들, 이런 공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이런 공장에 유해학 물질 사용했을 때 어디가 누출될 수 있는지, 그렇게 누출이 될 가능성들을 다 전체를 확인하는 것들이 화평법이에요. 그리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이 서로 그 반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이 가져가서 사고 위험성이 없는지, 그래서 문은 잘 잠겨 있는지, 뭐 같이 혼합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일반적인 보관이 아니고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 저장 시설도 일반적인 이제 사람의 접근이 어렵도록, 그리고 물질이 노출됐을 때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방지 방법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일반적인 이런 운반 차량이나 탱크로리 차량들도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운전자분들이 개인 보호구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제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화관법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관을 통해서 그 지나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출됐을 때 그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취급시설 부적합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그 플린지나 이런 부분, 게스켓 부분들이 누출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이제 누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밸브를 잠그기 위해서 이런 그 수송 방향을 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물질명을 표시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어느 부분이 잠기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열리는 부분인지, 또 걸리다가 넘어져서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안전 덮개를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펌프에서도 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탱크 부분에서도 누출이 일어났을 때 탱크 주위로 이거의 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방제 용품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류벽들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안전보호함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부분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몸에 묻었을 때는 이런 긴급 세척 시설을 이용을 해서 몸을 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그 보관 장소에 누출된 화학 물질이 이런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 시설이 필요하든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구분해서 보관하거나, 또 누출이 됐을 때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시설, 그리고 어떠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양이 얼마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 물질 정보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화학사고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